네, 3인칭 시사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은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오늘의 이슈 정리해 주실 텐데요. 두 분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네, 하늘도 축복한 20대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네. 막 무지개가 떴습니다, 오늘. 무지개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무지개가 뜬 상황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죠? 요약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이제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취임식장으로 쭉 이동을 해서 취임식에 이제 참석을 한 건데요. 예. 한 11시쯤에 도착해서 무대로 걸어 올라가서 국민희망 대표 20명하고 손을 잡고 단상에 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이 개회식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영상이 이제 상영이 됐고요. 국민들의 어떤 이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네. 그다음에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 등이 이 국기에 대한 맹세에 낭독을 했고요. 애국가는 이제 레인보우 합창단이 불렀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뭐 다문화를 네. 주제로 한 그러한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이제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69조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의 책무 성실히 다하겠다라는 것을 선서를 했고, 네. 군악대 및 의장대가 행진 뭐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이제 21발의 예포 발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임사를 한 17분 정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낭독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축하 공연 등이 이루어졌고, 환송 인사, 그래서 이제 내빈들 이제 좀 환송하는 그런 행사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떠나서 카퍼레이드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이어지는 게 오늘 취임식의 행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좀 끄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볼 수 있는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까? 취임사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뭐 팬데믹 위기라든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반지성주의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입장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과학과 진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또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국내 문제로는 지나친 양극화 그리고 사회 갈등을 꼽았고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고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면서 이 네. 대북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거는 평화적 해결, 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을 하면은 국제사회에 협력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네. 이런 내용의 이제 취임사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 단연코 자유라고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자유라는 단어가 취임사에서 35번 언급됐다고 하죠. 장예찬 단장님은 이러한 자유의 어떤 강조 그리고 많은 언급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취임사에 이제 좋은 말들, 그렇듯한 말들을 너무 다 담으려고 하면 네. 다 좋은 말이지만 밍숭맹숭하고 원론적인.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핵심인지 모를 취임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9 정치선언문도 그렇고 네. 굵직굵직한 일정이 있을 때는 연설문 초안의 뼈대를 직접 잡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그 과정에 제가 잠깐이나마 함께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유를 이토록 강조한 것,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아는데, 예. 이게 보통은 국내 정치나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만 던지는 데 비해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만 자유가 이렇게 많이 담겼다고 해서 이게 일각에서 말하는 뭐 신자유주의나 아니면 극도의 어떤 시장 자유주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과 다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오늘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초도 필요하고 예. 교육과 문화적 여건도 필요한데 이걸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또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자유를 가진 다른 국민들이 또는 국가가 나서서 이분들의 경제적 기초와 문화,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그래야만 자유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진보의 단본이었던 어떤 복지적인 부분마저도 자유라는 하나의 보통 이거는 보수나 우파가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자유라는 단어 안에서 이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조금 해석한 내용 등이 담겨 있어서요. 앞으로 이 정책 운영이나 국정 방향에도 이런 철학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곱씹을 만한 대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뭐 기대가 생기는 대목인데요. 원래 예. 이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자유에 대해서 이제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과거에 네. 그러한 이제 담론들이 사실 이제 강자의 자유나 이런 것들에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유라는 게 사실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돈 많은 사람 돈 자유롭게 쓰고 힘 있는 사람 자유롭게 쓰고 이렇게 되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그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자유에 대한 언급은 지금 장해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유라는 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시민들 간의 연대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걸 통해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신은 저는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한 대목을 짚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구체적인 정책 비전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 이게 이제 이러한 이제 자유도 자유지만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회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해결 방법으로서 예. 이제 성장과 도약 뭐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한 것인데 네. 사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치가 해왔던 중요한 해법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일종의 낙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상케 하는 네. 그래서 이 성당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여러모로 이제 좀 취약층이라든가 극빈층도 나름대로 가져가는 이제 파이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기초가 원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완전하게 이 대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이제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좋은 얘기를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아하.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 이 자유에 대한 강조가 기회 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을 얘기한 건데 예. 이게 기회 평등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의 평등이라는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쪽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화로운 정책을 앞으로 잘 펴내갈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하고 네.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해찬 단장님 조금 전에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뭐 그전에 등장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안 찾아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취임사에서는요, 예. 이제 국내 정치 대상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중 있게 네. 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아하. 그리고 비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유를 침해당하고 자유 유린당하는 다른 국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만 전 세계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거든요. 네. 이건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예. 오히려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개입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주로 해왔죠. 근데 지금 미국 외교 채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이 직접 어떤 군사무기 지원을 못할 때 미국을 경유해서 소위 말하는 3쿠션으로 네.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제가 봤을 때 물밑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하. 당선인 시절부터. 당선인 시절부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을 보태고 개입하는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 네. 중장기적으로는 뭐 쿼드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태평양에 새로운 경제 안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등 네.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무래도 중국과의 균형적인 어떤 외교를 고려해서 다소 소극적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런 국제기구 가입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성패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이나 세계 무대에서 역할이 많이 담겨 있었던 걸로 보아서 국제 무대에서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순위가 세계 10위권인데 사실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또는 국제사회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기여하는 건 좀 경제적 순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이 또 국내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러게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개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그 점에서 이제 세계 시민이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는 우리 정부가 우리 정치가 이제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대외 여건이라는 게 사실 그런데 좀 이 무자르듯이 또 잘라서만 좀 일도양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반대하고 러시아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든 뭐 인도적으로든 지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예. 이러한 흐름을 타고서는 또 한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걸 빌미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든지 예. 또는 자신들의 일부 이 일본의 정치권 일부에서는 뭐 핵무장을 이제 사실상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개헌. 그렇죠. 요. 뭐 개헌의 경우에는 늘상 주장해오던 해왔고. 것입니다만 예.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2차 대전 이후에 상당 부분은 이제 재무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치권과 사회의 합의가 예. 좀 이 제한적으로만 이제 실시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닥쳐오다 보니까 다시 재무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독일의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갈등의 요인이 또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이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메시지와 철학과 가치를 좀 내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고 우크라이나 지켜야 되지만 또 네. 이걸 빌미로 전 세계가 각자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재무장하고 군비 경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평화주의의 목소리 이런 네. 것들을 같이 낼 수 있으면 우리의 국격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자, 또 한 부분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요. 그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사회활동 해소하지 못한 이유로 반지성주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평화보다는 강한 그런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극화 문제 해소가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장해찬 단장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다고 그런 함의가 생각을 담겨 있다. 합니다. 근데 예. 콕 집어서 뭐 이 취임식에서 이전 정부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비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 반지성주의라는 건 우리가 돌아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드라이브가 과연 전문가들의 어떤 수기와 검토 끝에 그런 드라이브를 펼쳤던 것인지 아닌지 지금 다시 탈원전 폐기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방지성주의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초기에 급격한 이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 전문가들의 어떤 수기를 거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 정부, 실용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계속 강조해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여론에게 휩쓸리진 않겠다.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취약한 평화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참 냉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해 무드가 펼쳐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북한은 ICBM이나 SLBM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핵실험 준비도 다시 들어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같은 국면에서 너무 장밋빛 환상만 쫓을 것이 아니라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정말 실질적인 핵 억제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듣기에는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불편한 이야기겠죠. 다만 윤석열 정부 역시나 결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탈원전 이거 남북 대화에 어떤 지나치게 의존했던 기조 또 이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외 증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연준은 빅스텝에 빅스텝을 밟고 있고 물가 인상, 인플레 위기도 턱끝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이런 비판 이후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시간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한두 달 안에 뭔가 청사진이 빨리 선명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뭐 이게 뭘 의미하냐 뭐 이렇게 논평 내고 그랬던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고 네. 반지성주의라는 게 정치 일반에 대한 지금 현 시대의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반지성주의라는 거는 결국 이 상대가 내세우는 어떤 지식이나 지성에 근거한 어떤 판단이나 이 주장을
그것을 이제 깎아내리고 그 예. 지성이라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사익을 감추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뭐랄까요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저건 다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은 뭐 굉장히 뭐 자기 사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라고 규정하는 게 네.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행동 양태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탈원전 같은 경우에 이 탈원전에 대해서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접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예. 탈원전이라는 걸 아무런 지식의 근거도 없이 결정했다. 즉흥적으로. 라고 예. 규정하는 게 반지성주의예요, 사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의 이제 선거 캠페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쓴 책에 뭐 이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라고 네. 주장하는 거. 고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사실 반지성주의를 더 악화시키는 어떤 네.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거는 선거고 이제 네.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네.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누구이든지 간에 이제는 과학의 기반을 두고 지식의 기반을 두고 지성적으로 정치를 해나가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이야기 짧게 하나만 덧붙이면 예. 이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원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그래서 회의로 공개된 거 언론 보도 통해서 보면 아주 기초적인 용어도 공무원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분들이 거기에 임명됐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건 반지성주의 맞으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상대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담보된 분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이 기조가 탈원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나 사회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오늘부터 전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고 바로 평산 마을로 이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역으로 이동을 해서 역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 만나서 이제 약속한 것처럼 시골로 돌아간다. 네.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데 섭섭해하지 말아달라. 저는 해방됐고 자인이 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KTX로 이제 떠났고요. 한 오후 2시 50분쯤에 평산 마을회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지지자들이 좀 모여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전입 신고를 드리겠다. 이제 무사히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여기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에 기대가 많이 된다. 좀 얼매이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겠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잊혀지는 것이 계획이고 네. 잊혀진 삶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바람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진 또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오늘부터 가장 먼저 청와대는 이제 국민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가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됐고요. 윤석열 정부 시작이 됐는데 장일찬 단장님은 윤석열 정부 전망 앞서 이제 결과로 평가받을 거다. 그리고 국민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셨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와대 개방과 용산 시대는 네.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일단 청와대 개방 오늘부터 처음 이제 실시가 되었는데요. 네. 이게 뭐 그동안에 여민간에서 관광객 받았다,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 말하던 거는 궤변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관저 앞까지 다 볼 수 있고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늘 그 다녀가신 분들의 인증샷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예. 빈백이라고 하죠. 이 카페에 가면 누울 수 있는 의자 푹신푹신한 예, 예. 그게 상춘제 앞 정원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아하. 청와대 들어간 분들이 그 상춘제 앞에서 빈백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음악 듣고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저도 이전 TF와 함께 개방되기 이전에 청와대 몇 번 가봤지만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국민의 공간으로 완전히 열렸다는 거 이건 불가역적 변화입니다. 아하. 홍영길 시장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다음 정부가 못 바꿔요. 국민들이 이렇게 즐기고 노는 공간이 됐는데 정부 바뀌었다고 이제 청와대 우리가 쓰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정사의 길이 남을 불가역적 변화는 아마 네.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용산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식이 아니라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 용산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취임식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차 안 타고 걸어가는 것들, 네. 돌출무대 나온 것들 다 소통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래요. 그럼 진짜 국민과 언론 자주 만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그래야 될것 결과로 같습니다.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인칭 시사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